1945년 8월 6일 세계는 새로운 그리고 두려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 원자폭탄인 리틀 보이가 히로시마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인류 역사에서 어두운 새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후 펜맨은 나가사키를 파괴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B-19 폭격기 에놀라 K에는 폴 티베스 대령이 탑승해 있었으며 그는 단 몇 초 만에 한 도시를 말살할 수 있는 무기를 투하했습니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이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불렀지만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은 어떤 위대함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폭발의 중심에서 수십만 명의 생명이 즉시 사라졌고 생존자들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공격은 그 피해 범위에 갇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원자력 도박,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 1920년대 후반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경제의 잔해 속에 갇혀 있었다.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면서 독일은 굴욕적인 조건과 과도한 배상금을 떠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라의 경제는 위기에 처했다. 통제되지 않는 인플레이션, 대규모 실업, 그리고 증가하는 사회적 불안정은 급진적 운동들이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독일의 영광과 힘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다. 히틀러는 국가주의적인 열정과 내부의 적들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연설을 통해 패배와 가난으로 깊이 상처받은 대중과 연결되었다. 위기를 이용하여 나치당은 자신을 공고히 했고 그로 인해 증오와 외국인 혐오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곧 독일 정권의 기초가 되었다. 1933년 히틀러는 자신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 악명 높은 라이히스타크 화재 사건을 통해 권력을 강화했다. 1934년 히틀러는 스스로를 총통으로 선언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넣으며 유럽을 정복하려는 길을 열었다. 히틀러가 유럽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동안 수천 마일 떨어진 미국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1938년 말 베를린에서 과학자 오토 한과 프리츠 스트라스만은 인간 역사를 영원히 바꿀 발견을 했다. 바로 핵분열이었다. 원자핵이 두 부분으로 나뉘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현상은 새로운 파괴적 힘의 원천을 창출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나치가 이 기술을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일이었다. 만약 독일이 핵분열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었다. 핵분열 발견 소식은 과학계와 연합국 지도자들 사이에 경고의 파장을 일으켰으며 히틀러가 이 지식을 이용해 대량 파괴 무기를 만들 것이라는 두려움이 퍼졌다. 그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레오 실라드가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나치의 원자폭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1939년 8월 2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그들은 핵분열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탄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루스벨트에게 나치보다 앞서 핵폭탄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경고는 후에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합동 노력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최초의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데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전 세계가 막대한 규모의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나치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원자력 도박은 시작되었고 유럽 위의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맨해튼 프로젝트 원자폭탄 경쟁. 1930년대 후반 제2차 세계대전이 점점 더 강렬해지면서 미국에서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나중에 맨해튼 프로젝트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명확하고 끔찍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전쟁이 문명의 모든 경계를 초과할 위협에 직면한 세상에서 나치 정권이 핵무기를 획득할 가능성은 이 위협이 실현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필사적인 경쟁을 촉발했다. 1939년 8월 2일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레오 시젤라드는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나치 독일의 능력에 대해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긴급한 메시지는 미국을 세계 역사상 가장 야심찬 과학적 노력 중 하나에 착수하게 만든 촉매제가 되었다. 1941년 12월 6일 진주만 공격 직전 루즈벨트는 공식적으로 맨해튼 프로젝트를 승인하였고, 이는 전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거대한 노력이었다.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의 지도하에 그는 결단력 있는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 전역의 여러 비밀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그로브스는 프로젝트를 이끌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에서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원을 감독했다. 이 작업은 거의 2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었으며, 이는 오늘날 약 23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은 철저한 비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진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임무였다. 프로젝트의 핵심인 뉴멕시코주 로스알라모스의 실험실에는 세계에서 가장 밝은 과학자들이 모였다. 로버트 오펜하이머, 매우 존경받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실험실의 수장으로 선택되었다. 오펜하이머는 예외적인 지능과 비전 있는 리더십을 결합하여 원자폭탄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스알라모스의 과학자들은 전례 없는 기술적 도전에 맞서 싸우며 핵물리학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로스알라모스 외에도 테네시주 오크리지와 워싱턴주 한포드의 연구소는 프로젝트의 핵심 중심지가 되었다. 이곳에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핵 반응로를 구축하고 분리된 동위원소 시설을 완성하는 중요한 작업을 맡았다. 한편 전 세계는 여전히 전쟁에 휘말려 있었고, 맨해튼 프로젝트의 시계는 역사상 영원히 변할 계시로 향해 가고 있었다. 이 작업의 규모와 비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희생은 그 임무의 긴급성과 규모를 반영했다. 로스알라모스에서 이루어진 모든 과학적 돌파구, 모든 발견, 적용된 수학적 공식은 세계를 새로운 시대의 파괴와 힘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갔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원자폭탄의 개발은 전쟁의 그림자에 직면한 과학의 힘과 파괴력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로스알라모스, 천재들의 비밀 피난처. 1543년에 프로젝트 1호 설립된 로스알라모스는 20세기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모여 역사를 바꾸는 작업을 했던 비밀스러운 과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발상지로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장소였던 로스알라모스는 더 힐로 불리며 단순한 연구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과학자들의 독특한 공동체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지도자는 과학감독 J. 로버트 오펜하이머였으며, 그의 리더십과 비전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팀을 이끌었습니다. 철학, 문학, 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오펜하이머는 지적 자유와 창의적 탐구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의 신비로운 성격과 복잡한 아이디어를 인간적인 접근으로 균형 있게 조율하는 능력 덕분에 로스알라모스는 과학적 엄밀성과 지적 자유가 공존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로스알라모스에서의 생활은 극단적인 대비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고립되고 엄격한 검열과 제한된 통신 속에서 과학자들은 일상과 비범함 사이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휴식 시간에 영화 감상, 테니스, 황량한 사막에서의 소풍과 같은 간단한 즐거움을 찾으며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무기의 작업에서 잠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로스알라모스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는 뛰어난 과학적 재능과 더불어 유머 감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이었습니다. 파인먼은 결핵과 싸우고 있던 아내 아를렌과의 관계를 통해 고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차원을 더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장난과 농담으로 팀의 사기를 높였고, 그의 따뜻함과 재치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은 노벨상 수상자이자 핵 물리학의 창립자인 엔리코 페르미였습니다. 페르미는 복잡한 과학적 개념을 단순화하는 능력으로 프로젝트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명확한 사고와 체계적인 접근법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과학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비록 작업의 압박과 비밀이 엄청났지만 로스알라모스의 과학자들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프로젝트의 감정적 지적 도전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무기의 중대함을 이해했으며 비록 그들의 작업은 비밀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무기는 전쟁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트리니티 테스트, 새로운 핵시대. 1945년 7월 16일 세계는 뉴멕시코 사막에서 최초의 핵무기 실험인 트리니티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감독인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감독해 이루어진 이 실험은 원자력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트리니티라는 이름은 존 던의 시에서 따온 것으로 폭발적인 힘과 그 사건이 지닌 깊은 정신적 무게를 상징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긴장감은 가시적인 것으로 아무도 폭발이 무엇을 일으킬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제로에 도달하자 하늘은 눈부신 불덩어리로 터졌고 그 빛은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충격파는 사막을 가로지르며 목격자들, 특히 물리학자 이시도르 라비를 비롯한 사람들을 놀라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라비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최후의 심판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며 사건의 규모가 명확해지자 그 충격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학적 돌파구가 아니라 철학적인 돌파구였으며 인류는 이제 전례 없는 규모로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열어놓은 셈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또한 놀라운 과학적 현상을 드러냈습니다. 태양 표면보다 더 뜨거운 온도가 금속을 녹였고 폭발의 힘은 원자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가져왔습니다. 트리니티 테스트는 세계적인 권력 균형을 변화시켰으며 대량 파괴가 가능해졌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고 동시에 혁신적인 과학적 발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인류는 핵 에너지의 약속과 위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포츠담 회담, 세계를 변화시킨 결정들. 1945년 여름은 제2차 세계대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시점으로 군사적 진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를 재편할 결정들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연합국 지도자들이 독일 포츠담의 슐로스 체칠리엔호프 궁전에서 모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해리 S. 트루먼,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협상 중 클레멘트 애틀리로 교체됨, 그리고 소련 지도자 요제프 스탈린은 제3제국의 붕괴 이후 유럽과 세계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정치적, 영토적 미래에 대한 긴장감 넘치는 논의 속에서 하나의 결정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자폭탄의 사용 여부였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가 뉴멕시코 사막에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 즉 트리니티 테스트의 결과가 회담 중에 트루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트루먼에게 새로운 협상 카드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양상을 영원히 변화시킬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포츠담 회담이 진행되면서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사용 가능성이 태평양 전쟁을 종결시키는 수단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비용의 육상 침공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폭탄의 타겟 도시를 선정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책임을 동반한 결정으로 새로운 무기의 파괴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타겟을 세심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타겟을 선정하는 위원회에는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과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 같은 핵심 인물들이 참여했으며 타겟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도시들은 높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며 인구 밀도가 높아야 폭발의 시각적 및 심리적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분석 끝에 히로시마, 고쿠라, 나가사키 그리고 나가타가 잠재적인 타겟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히로시마는 일본 남서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약 35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군사기지와 보급센터 등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었습니다. 한편 나가사키는 중요한 산업도시이자 전쟁 물류의 핵심 항구로 약 27만 명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밀집된 도시 지역을 가졌기에 원자폭탄의 파괴적인 범위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원자폭탄 사용 결정은 일본의 항복을 재촉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연합국과 전 세계에 새로운 기술적, 군사적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전달하려는 메시지였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이 전례 없는 파괴력의 첫 번째 타겟이 되었으며 인류는 핵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구의 생존은 이러한 새로운 치명적인 무기들의 관리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리틀보이와 팻맨의 탄생. 뉴멕시코 주 로스알라모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두 가지 무기가 개발되었으며 이 무기들은 인류의 미래를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리틀보이와 팻맨이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이 원자폭탄들은 핵과학의 정점을 나타내며 그 파괴적인 힘은 그들의 창조자들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리틀보이의 제작은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로버트 서버와 같은 과학자들이 이끈 리틀보이는 우라늄 235라는 희귀하고 고도로 핵분열 가능한 동위 원소로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우라늄 235를 충분히 확보하는 과정은 테네시주 오크리지 공장에서 복잡한 기체 확산 과정을 거쳤으며 우라늄 235 한 그램은 2000톤의 TNT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었습니다. 폭탄의 설계는 단순했으며 총알형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두 개의 비핵분열 상태의 우라늄 235 조각을 기존의 폭약으로 발사시켜 핵분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설계의 단순함과 그것이 가진 엄청난 파괴력은 즉시 모든 것을 증발시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편 로스알라모스의 또 다른 팀은 리차드 파인먼과 로버트 크리스티와 같은 과학자들이 참여한 더 복잡한 팻맨을 개발했습니다. 리틀보이와 달리 팻맨은 플루토늄 239라는 더 효율적이지만 취급하기 어려운 핵분열 물질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설계는 구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동심원 압축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기존의 폭약이 플루토늄 핵을 초핵분열 상태로 압축시켜 리틀보이의 총알형 설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리틀보이가 더 간단한 설계였던 반면 팻맨은 플루토늄을 다루는 어려움과 압축을 위한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한 문제로 더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엔리코 페르미와 같은 물리학자들을 포함한 팀은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훨씬 더 큰 파괴력을 가진 폭탄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폭탄의 제작은 핵 물리학의 한계를 밀어붙였으며 전쟁을 위한 과학의 사용에 대한 심오한 윤리적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라늄 235를 사용하는 리틀보이와 플루토늄 239와 압축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팻맨은 미래의 핵무기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들의 영향은 즉각적으로 파괴적이었으며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폭격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핵무기가 전쟁에서 사용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마 첫 번째 원자폭탄. 1945년 8월 6일 태평양 전쟁에서 연일 폭격을 받아온 일본의 히로시마가 세계를 변화시킬 사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 B-29 폭격기인 에놀라 게이가 전투에서 첫 번째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했습니다. 이 순간은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핵의 이전과 이후로 시간을 나누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인구 약 35만 명이었던 히로시마는 평소처럼 아침 일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9분에 공습 경고가 발령되었지만 이는 신속히 해제되었고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오전 8시 15분 태양보다 더 밝은 섬광이 일어난 후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엄청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폭발은 핵 분열의 힘을 발산하며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이 수년간에 걸쳐 준비한 힘을 드러냈습니다. 폭심지에서는 수백만 도의 고온이 발생하며 반경 내 모든 것이 즉시 증발했습니다. 건물, 차량, 나무, 그리고 사람들까지. 그보다 먼 지역에서는 충격파에 의해 구조물들이 파괴되었고 도시는 먼지와 폐허로 뒤덮여 황량한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버섯구름은 하늘로 솟구쳐 핵시대의 시작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몇 초 만에 히로시마는 침묵과 폐허로 변했습니다. 폭발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즉시 증발했으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방사능으로 인한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콘크리트와 금속에 사람들의 그림자가 새겨져 그날 풀려난 끔찍한 힘의 잔혹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에놀라 게이의 조종사인 로버트 루이스는 자신의 일기에서 하늘에서 상상할 수 없는 파괴를 목격한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폭발의 직후 방사능은 그 경로를 따라 모든 것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존자들은 잔해 속을 헤매며 수천 명의 부상자들을 발견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심각한 화상과 방사능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히로시마는 한때 번영했던 도시였으나 이제는 잿더미와 방사능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은 히로시마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개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을 사용한 결정은 단순히 파괴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류가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는 힘을 열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히로시마라는 이름은 이제 그곳이 겪은 파괴와 전쟁의 무기로 변한 과학적 힘의 상징으로 영원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방사능의 장기적인 영향은 수십 년 동안 생존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 사건이 세계 권력 균형에 끼친 심오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두 번째 원자폭탄. 1945년 8월 9일 히로시마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으로부터 3일 후 세계는 또 한 번의 비극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나가사키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두 번째 폭격의 목표는 고쿠라였지만 도시에 덮인 짙은 구름과 영이 때문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두 번째 피해자가 될 운명은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나가사키는 주요 산업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악 지형으로 인해 다른 유형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2분 B2 폭격기 박스카는 찰스 W. 스위니 소령의 지휘 아래 나가사키 상공에 위치했습니다. 그 안에는 히로시마를 파괴한 리틀 보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플루토늄 폭탄인 펜맨이 실려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달리 나가사키는 산악 지형에 위치해 있어 완전한 도시 전멸이 아닌 비교적 제한된 범위의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폭발은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박스카에서 폭탄이 떨어지며 시작되었습니다. 폭탄은 도시 상공 약 500m에서 폭발하며 눈부신 불덩어리와 함께 버섯 구름이 빠르게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몇 초 만에 나가사키의 3분의 1이 지도에서 사라졌고 불길은 그 길을 따라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폭발은 즉시 약 4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최종 사망자 수는 부상과 방사능 영향으로 7만 명을 넘었습니다. 나가사키는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 덕분에 폭발의 충격파가 히로시마보다 더 작은 지역에 집중되어 파괴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전히 참혹했습니다. 해군 조선소와 군사시설 등 주요 공격 목표는 모두 폐허가 되었고 이 도시는 중요한 기독교 공동체가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큰 가톨릭 교회인 우라카미 성당은 폭발로 파괴되었으며 그와 함께 중요한 문화적 종교적 중심지도 사라졌습니다. 폐허 속에서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견뎌낸 카톨릭 방사선학자 타카시 나기 박사의 이야기와 같은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나가사키의 비극은 히로시마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고통의 서사였지만 동시에 회복력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생존자들은 즉각적인 신체적 후유증뿐만 아니라 방사선 노출의 장기적인 영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는 지리적 특성과 파괴의 양상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근본적인 특성은 동일했습니다. 두 도시는 핵기술에 통제되지 않는 힘을 목격한 장소였으며 이 힘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폭발의 여운이 사라지고 피해자들이 묻히면서 세계는 영원히 변했습니다. 히바쿠시마 연대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혹한 폭격 이후 핵 비극의 중요한 증언이 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바로 히바쿠시마라 불리며
1945년 원자폭탄 폭격 후 살아남아 고통과 저항, 상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바쿠시아라는 일본어는 문자 그대로 폭탄의 생존자를 의미하며 이들의 목소리는 종종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불굴의 힘이 엿보이는 이야기로 참사를 잊지 않게 하고 미래 세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사다코 사사키의 이야기입니다. 사다코는 히로시마 폭발의 중심지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서 살던 2살 빼기 소녀였습니다. 리틀보이가 폭발한 후 사다코는 집에서 강제로 튕겨져 나갔지만 기적적으로 아무런 외상이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방사능의 악성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사다코는 백혈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받았고 이는 원자폭탄에 의한 방사선 노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망 직전 사다코는 일본의 고대 전설에 의지했습니다. 1000마리 종이학을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였죠. 그녀는 살아남기를 바라며 종이학을 접기 시작했지만 1955년에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서는 동급생들이 1000마리의 종이학을 완성했고 사다코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전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세운 어린이 평화 기념비는 그녀의 기억을 기리기 위한 성지로 매년 전 세계에서 1000마리의 종이학이 헌납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스미테루 타니구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핵비극 속에서 인간의 힘을 보여줍니다. 1945년 타니구치는 16살의 소년으로 나가사키에서 우편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펜메니 도시에 떨어졌을 때 그는 폭심지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폭발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의 등과 왼팔에 심각한 화상을 입혔습니다. 그의 부상의 강도에도 불구하고 타니구치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핵전쟁의 공포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폭발 후 2년 동안 타니구치는 지속적인 육체적 고통 속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의 결단력과 증언은 그를 히바쿠샤들 중 가장 중요한 목소리 중 하나로 만들었으며 그는 자신의 경험을 세계에 전파하면서 미래 세대가 핵무기의 끔찍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다코, 스미테루, 그리고 수많은 히바쿠샤들의 이야기는 핵폭격의 신체적, 정신적 영향뿐만 아니라 핵멸망의 공포가 여전히 현실인 세계에서 살아가야 했던 깊은 고통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히바쿠샤들은 과거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현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쟁의 파괴적인 효과와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인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역사에서 깊은 교훈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단지 전쟁이 초래하는 고통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력, 평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핵무기 없는 미래를 향한 희망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 세대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통과 용기를 가진 히바쿠샤들은 그 기억의 수호자로 남아 있습니다. 수호자. 핵참상의 메아리. 원자폭탄의 귀청이 터질 듯한 폭음이 불안한 침묵으로 바뀌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인류 역사에서 끔찍한 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폭탄의 즉각적인 영향은 참혹했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더욱 교활하여 생존자들의 몸과 마음에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원자력 시대의 고통과 파괴는 이를 겪은 사람들의 신체적, 정서적 상처에 새겨져 아픈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히로시마는 다른 도시들과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곧 닥칠 현대전쟁의 공포를 알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8시 15분, 하늘은 눈부신 섬광으로 갈라졌고 이어 폭발적인 충격파가 뒤따랐습니다. 첫 번째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는 그 범위 내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폭심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즉시 증발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열기가 너무 강렬하여 더 멀리 떨어진 생존자들조차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며 피부는 녹고 눈은 방사선으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생존자인 미치히코 하타 박사는
유령 같은 행렬을 보았다고 묘사하며 폭발로 영원히 흉터가 남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거리를 헤매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히로시마의 공포는 즉각적인 여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장기적인 영향은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히바쿠샤, 즉 생존자들은 화상과 방사선으로 인한 신체적 변형뿐만 아니라 악몽 같은 경험을 살아가는 심리적 외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탈진과 정서적 고통을 겪으며 재앙의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방사선에 의한 질병, 특히 백혈병과 다양한 암들이 계속해서 생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신체적 고통과 상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단 사흘 뒤인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는 두 번째 원자폭탄인 팻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팻맨은 리틀 보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지만 도시의 산악 지형은 폭탄의 물리적 영향을 제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팻맨은 엄청난 파괴를 초래하여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즉시 사망했고, 이후 방사선 질병으로 수천 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폭탄의 물리적 피해는 약간 제한적이었지만 인간적인 피해는 막대했으며 나가사키는 히로시마와 동일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었습니다. 파괴 속에서도 생존과 회복력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생존자인 가톨릭 방사선학자 타카시 나기 박사는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생존과 다른 히바쿠샤들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인간 정신의 지속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물리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폭탄이 생존자들에게 남긴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히바쿠샤들에게 가장 지속적인 영향은 폭격 후의 고통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방사선, 화상, 암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상실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증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세계의 핵전쟁의 공포를 상기시키며 미래 세대에게 핵무기의 파괴적 잠재력과 핵시대에서 평화의 필요성에 대해 경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방사선의 유산, 불사의 영향.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강타한 폭발은 단순한 즉각적인 파괴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어두운 유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원자폭탄에서 방출된 방사선은 도시의 경계를 넘어 공기, 땅, 인간의 몸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현상, 차별 없이 퍼져나간 방사성 구름은 환경에 침투하여 물리적 풍경뿐만 아니라 지역의 삶의 구조까지도 변형시켰습니다. 방사선은 도시를 황폐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천천히 퍼져나가는 그림자처럼 그 영향은 지역의 식물과 동물들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한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생명을 상징하던 나무들은 시들어버리고 그들의 줄기는 검게 그을리고 잎은 떨어졌습니다. 이는 방사선의 폭력성을 증언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부 동물들, 예를 들어 쌀쥐 같은 종은 완전히 사라졌고 다른 동물들은 돌이킬 수 없는 돌연변이를 겪으면서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에 대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생태학적 재앙은 단순한 고립된 장이 아니었으며 그 영향은 종의 유전과 생존에까지 지속적으로 퍼졌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생존자들인 히바쿠샤에게 고통은 폭탄의 최초 충격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발 후 첫날들은 즉각적인 죽음으로 가득했지만 방사선의 여파로 인해 생긴 질병과 상태는 수년 동안 생존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백혈병, 암, 그리고 다른 방사선에 의한 질병들은 수십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가장 슬펐던 점은 히바쿠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 또한 그 결과를 직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전자 결함이 후손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초기의 두려움은 불안감을 증폭시켰지만 많은 경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의 선천적 결함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원자폭탄의 저주가 영향을 받은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자녀와 손자들은
더 높은 암 발생률과 방사선 관련 장애들을 겪으며 간접적으로 그 비극의 무게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폭격이 미친 영향은 일본을 넘어 세계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들은 핵시대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는 대규모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글로벌 전쟁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사선의 결과에 대한 비전은 인류의 집단적 양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세계적인 핵 군축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고 원자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정들의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겪은 참상은 단지 일본의 국가적 비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인간이 자초한 파괴적인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핵무기의 위험성과 글로벌 차원의 파괴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교훈은 핵 에너지 사용에 관한 전 세계적인 논의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핵에너지는 에너지 생산과 군사 방어 모두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방사선의 유산과 그 여파는 여전히 국제 정치와 외교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의 사용을 포기했지만 그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생존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그날의 흔적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으며 세계는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의 영향은 집단 기억에서 쉽게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매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는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평화를 위한 세계적 약속을 강화하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방사선의 상처는 단순한 신체적 상처만이 아니라 깊은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상처도 남기며 그것은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메아리를 남깁니다. 메아리를